여기는 이스탄불 국제회의장. 정말 웃기는군요. 한국에게 맡긴다고요? 중국 대표단의 비웃음에 일본과 유럽 대표들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파멸을 맞을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가 걸린 터키 초대형 프로젝트 마르마라이 프로젝트. 여러분, 바다 밑 100m, 연간 2만 회 이상의 지진이 몰아치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인 그 땅에 터널을 뚫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지진이 나면 즉시 붕괴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은 단 한 번도 해저 터널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전무했죠. 반면 중국은 이미 수십 개의 해저 터널을 완공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입모아 말했죠. 이건 무조건 중국이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터키 정부가 그 자리에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중국 대표단 단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지금 우리 중국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2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어디 한국이랑 한번 잘해보시죠.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필 카터라고 합니다. 터키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직을 맡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국제 입찰 심사였는데 순식간에 외교 사건으로 번진 거죠. 모든 게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터키 정부에서 세 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복층 해저 터널을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다가 아니에요. 수심 100m에 연간 2만 회가 넘는 지진이 몰아치는 이스탄불 해협 말입니다. 처음 그 계획서를 받았을 때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아닙니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집안 중 하나를, 그것도 복층으로 뚫겠다는 거죠. 위층엔 자동차 도로, 아래층엔 지하철이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말입니다. 며칠 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차관님을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를 말입니까? 차관님의 최종 결정 하나로 이 계획이 시작될 수도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군이 걸린 사업이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면 터키 전체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국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전 세계에서 21개 건설업체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 둘씩 꼬리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조건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용기 있는 5개국만 남았죠.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첫 번째로 발표했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20명이 넘는 기술진의 각종 통역관까지 동원한 완전한 물량 공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저 60m 깊이에서 터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측 수석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완공이 가능하고 다른 업체들보다 30% 빠르며 가격은 무려 40%나 저렴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조건이었거든요. 프랑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TGV 고속철도 기술과 결합한다면 이 터널은 단순한 통로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장기인 정밀함을 내세웠어요. 독일 기술의 정확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1mm 이내로 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 고위층들은 벌써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카토 차관, 솔직히 말해서 뻔한 결과 아닙니까? 부총리가 제 옆으로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중국이야말로 가격도 제일 싸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게다가 해저 터널 경험도 충분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세세한 건 나중에 따져보고 일단 빨리 착수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정치인들은 언제나 그래요. 치밀한 분석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관심을 갖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팀이 회의실로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좀 의외였어요. 한국이 해저터널 공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거든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도 훨씬 작았습니다. 기술진 8명에 통역관 1명, 딱 그 정도였어요.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건설과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된 팀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고 화려한 영상이나 그래픽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복층 구조에 TBM 공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예측할 수 없는 지질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팀은 총 273가지의 위험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274가지요. 그 숫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각각의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모두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툼한 자료집을 꺼내 보이더군요. 다른 나라들이 얇고 예쁜 팜플릿을 가져온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초정밀 수압 분산 시스템과 3중 방진층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압력을 재분산시키는 시스템까지 구축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공기는 24개월이고 비용은 다른 업체들보다 약 20% 높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 대표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비싸고 더 느리다는 얘기군요. 한국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고요? 우리 중국 기술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게다가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죠. 빠르고 경제적인 건 물론 장점이죠. 하지만 바다 밑 100m 깊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기 시작했어요. 중국 측이 점점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력을 의심한다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해저터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요? 기술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스탄불 해협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질 구조를 가진 곳 중 하나거든요.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한국 측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기술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 이런 특수한 조건에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아서 모든 자료를 다시 천천히 검토해봤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빠르고 싸고 게다가 실제 경험까지 풍부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해온 그 방대한 위험 분석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284가지 위험 시나리오라니 정말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본 건 아닐까요? 며칠 후에 2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술적 내용들을 다루는 자리였어요. 중국이 먼저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대형 TBM은 하루에 무려 15m씩 굴진이 가능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은 우리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발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 TBM의 하루 굴진 속도는 8m입니다. 언뜻 들으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숫자였죠. 대신 매 1m를 진행할 때마다 37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집안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고 압력 변화가 감지되면 0.3초 이내에 자동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구조용 자재를 150% 여유분으로 준비해 둘 예정입니다. 그때 터키 측 기술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진행한다면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 팀장이 잠깐 멈춰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급하게 뚫다가 터널이 무너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뚫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꽂혀버렸습니다. 드디어 최종 심사 날이 왔어요. 5개국 중에서 상위 2개국을 가려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였죠. 중국과 한국이 최종 라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중국 측에서 본격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터키와 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앞으로 다른 대규모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쪽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냥 묵묵히 기술 자료만 보완해서 제출할 뿐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모든 참가국 대표단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리로는 중국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빠르고 싸고 검증된 기술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팀이 했던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중국 측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미 확신에 찬 것 같았어요. 카터 차관님, 이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최종 선정 업체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중국 대표단 단장이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난 거 말이죠. 됐습니다. 됐어. 지금 우리 중국 기술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한국이랑 한번 잘해보시죠. 그렇게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차관님, 이래도 괜찮을까요? 중국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 나중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정치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한국팀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고 놀라는 표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아마도 터키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한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운명을 통째로 맡겨버렸어. 아내가 의외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 조그만 나라예요? 왜 하필 그 나라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걱정들에 대한 답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온 것 같았거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긴 여행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험난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죠. 한국팀이 현장에 첫 발을 들이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거든요. 이스탄불 항만청 회의실에 모인 터키 기술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서 회의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 도시 밑을 뚫는다고요? 한 기술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야. 터키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이 가관이었어요. 한국 터키를 실험장으로 삼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민 안전 담보할 수 있나?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이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해저 터널을 짓겠다고 말이죠. 그것도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빠른 걸로 말입니다. 중국 자체 해저 터널 프로젝트 추진. 한국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완공 예정. 중국 언론들이 연일 쏟아내는 보도들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 영상을 봤는데
중국 건설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우리만의 해저 터널을 건설할 것입니다. 터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이며 더 안전한 터널을 말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해저 터널을 성공시켰고 기술력도 검증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도발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터키 내부였습니다. 정부 고위층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부총리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카터 차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부총리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일부 장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우려 말씀이신지요? 한국이 실패하면 우리도 함께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누가 우리를 믿겠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중국은 벌써 시공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한국은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물론 나쁘지 않죠. 하지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중국은 벌써 반 넘게 뚫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삽도 안 들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한국팀은 묵묵히 자신들의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착공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현장 감시관으로 지정되어서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스탄불 해협가에 설치된 임시시설로 갔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과 각종 중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TBM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그 괴물이군요. 옆에 서 있던 터키 기술자가 중얼거렸어요. 직경 13.7m, 무게만 1200톤이 넘는 거대한 굴착기였습니다. 가격도 무려 90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측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 TBM은 단순히 구멍만 뚫는 게 아닙니다. 굴착과 동시에 콘크리트 라이닝까지 설치하고 방수까지 완료하는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단계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그만큼 위험 요소가 늘어나니까요. TBM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작은 공장 같았거든요. 조종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종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들이 다 뭘 보여주는 건가요? 집안 상태, 수압 변화, 진동 수치, 가스 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요? 0.1초 만에 경보가 울리고 자동으로 굴착이 멈춥니다. 그리고 비상 대응 프로토콜이 즉시 작동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굴착이 시작되는 날이 왔어요.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TBM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굴착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 진동 소리가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거대한 기계치고는 소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제가 말하자 현장 책임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소음이 크다는 건 어딘가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첫날 굴착 결과를 확인했을 때 좀 의외였어요. 겨우 6m밖에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터키 언론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한국 TBM 하루 6m만 굴착. 예상보다 느려. 중국은 하루 15m인데 한국은 6m. 그런 기사들을 보고 있으니까 한국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어요. 걱정되시죠? 솔직히, 네. 첫날이니까 당연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진행했거든요. 내일부터는 속도가 붙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였어요. 언론의 비판이나 압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중국에서 또 도발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우리는 벌써 전체 구간의 30%를 완료했다. 한국은 아직 5%도 못했을 것이다. 중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 속도에서 중국의 완패. 터키,
잘못된 선택의 대가 치르나. 그런 보도들이 터키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내부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어요. 카터 차관, 이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외무부 차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계속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을 선택한 게 실수였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때 한국 기술자 한 분이 야근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계십니까? 내일 사용할 굴착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십니까? 네, 매일 점검하고 교체할 게 있으면 교체합니다. 바다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던데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급하게 뚫다가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엔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기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며칠 더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TBM의 굴착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예요. 하루 6m에서 8m, 10m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보다는 느렸어요. 중국은 이미 절반 가까이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중국 현장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침수 사고요? 네, 크지는 않지만 터널 일부에 물이 새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한국 현장을 둘러봤는데 여전히 몇 명의 기술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점검을 하십니까? 내일 들어갈 구간의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전 조사와 실제 굴착할 때의 상황은 다를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처럼 빠르게 할 수는 없나요? 그 기술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저희는 터키 사람들이 100년 후에도 안전하게 이 터널을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말입니다. 중국은 빨랐지만 한국은 신중했어요. 중국은 효율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 100m에서는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중국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한국 팀이 하는 일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말이죠. 착공한 지 2주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 27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일주일치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삑! 삑!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화재 경보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관님, 터널 내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한국 측 현장 책임자가 뛰어오면서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이상 신호 말입니까? 수압이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TBM을 일시 정지시켰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겨우 2주 만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급하게 현장 모니터링실로 갔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에 각종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있었어요. 수압 10.3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상 수압이 8.5발이었는데 갑자기 10.3방열까지 올라간 겁니다. 터키 측 지질 전문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 이 구간 지반이 예상보다 밀도가 낮고 균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진 거죠. 더 심각한 건 소리였어요. 터널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울리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저 소리는 뭡니까? 터널 벽면이 압력을 받아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위험한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터키 측 기술 감시단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장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터키 측 수석 기술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는 게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질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뚫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기술자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자는 겁니까?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현장 책임자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잠깐만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뭘 더 파악한다는 겁니까? 터널이 지금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73개 위험 시나리오 중 401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두툼한 매뉴얼을 꺼내더군요. 여기 보시면 수심 90에서 110m 구간에서 예상 수압 초과 시 대응 방안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 매뉴얼에는 정확히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입찰 준비할 때부터요?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아직 한국이 선정되기도 전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3중 압력 분산막을 가동하고 자동 방진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그게 뭡니까? TBM 주변에 특수압력 완충 장치를 설치해서 과도한 수압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6시간 정도면 설치 완료됩니다. 단 6시간이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6시간 만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마치 리허설이라도 했던 것처럼 척척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수 장비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설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스템 연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체계적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이런 상황을 미리 연습이라도 한 건가요? 옆에 있던 터키 기술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즉석에서 생각해낸 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계획의 실행이었어요. 한편 중국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반응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맡았어야 했다. 한국 기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해저터널 2주 만에 첫 위기,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 그런 보도들이 터키 언론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선택이 실수였나? 중국이었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 정말 답답했어요.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패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4시간째 되던 때였어요. 압력 분산막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 현장 책임자가 저를 TBM 내부로 안내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4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TBM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복잡한 압력 분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과도한 수압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킵니다. 마치 우산이 빗방울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효과가 있을까요?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시스템 가동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링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터키 기술진, 정부 관계자, 언론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압력 분산 시스템 가동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서 수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bar, 21bar, 98bar, 325bar.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9.2발에서 안정화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울리던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터널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안전한 겁니까? 네,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굴착을 재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어요. 이 시스템을 언제 개발하신 겁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터키 프로젝트 입찰 준비하면서 개발했습니다. 이스탄불 해협의 특수한 지질 조건을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상했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터키 정부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이번엔 운이 좋았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총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카토 차관,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군요. 겨우 2주 만에 벌써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지만 완벽하게 해결했지 않습니까?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답답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현장에 나가봤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하자 현장 책임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생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예상하셨던 겁니까?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고요. 다른 위험 요소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27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중국이 빠르다면 한국은 정확했습니다. 중국이 자신감에 차 있다면 한국은 신중했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자신감보다 신중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굴착이 재개됐어요.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터키 언론들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력, 첫 위기, 성공적 극복, 체계적 대응 시스템 주목받아.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른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팀을 믿게 됐거든요. 그들은 말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고, 즉흥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말입니다. 터키 국회 대회의실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이미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카터 차관,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 중간 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주간의 진행 상황, 기술적 성과, 안전관리 체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의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진척률이 몇 %입니까? 야당 의원 하나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현재 전체 구간의 약 12% 정도 완료됐습니다. 12%요? 중국은 벌써 완공했다던데 우리는 겨우 12%라고요? 중국 프로젝트와는 조건이 다릅니다.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건이 다르다고요? 둘 다 해저 터널 아닙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왜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기술적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었어요.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 기술적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속도도 느리고 문제도 생겼던데 말입니다. 한 의원이 보고서를 들추면서 말했어요. 2주 전 압력 이상 사태는 설계 결함 아닙니까? 애초에 중국을 선택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한국 기술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들이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차관님, 국민들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한국팀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믿음으로 국책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웃음소리가 의원석에서 터져 나왔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인정하시죠? 정치적 선택이 기술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정치적 선택이라니 저는 정말 기술만 보고 판단했는데 말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3시간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회의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카터 차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적 말씀이십니까? 위험도는 높고 속도는 느리고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게 늦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국민들은 빠른 결과를 원해요. 며칠 후에는 외부 자문단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일부 자문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사퇴요? 왜죠? 한국팀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교체해야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문단까지 바뀐다면 한국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거였어요.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의 공격이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은 설계만 복잡하고 실속이 없다. 터키가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끝났을 일을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터키 언론에도 그대로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한국 선택 실수였나? 공사비 늘고 진척률 낮아. 중국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는 5년 걸릴 것 경고.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해명 자료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현장 작업만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답답했어요. 뭔가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중국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절반은 끝났을 텐데 국민들과 의원들이 비판하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2주 전 위기 상황에서 봤던 그 한국 기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압력 이상치 대응 매뉴얼 274쪽을 전부 기억하고 있던 그 엔지니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팀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말이에요. 비공개 미팅을 요청했어요. 정부 관계자나 언론 없이 딱 저와 한국 현장 책임자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스탄불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현장 책임자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언론이나 정치적 압박 말입니다. 매일 비판받고 계시잖아요. 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는 기술자입니다. 기술로 평가받으면 되죠. 그 말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 같은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의심이 들어요. 정말 괜찮은 건지.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매뉴얼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턴 감각입니다. 감각이요? 매뉴얼은 준비 단계고 진짜 기술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 터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터널을 느낀다는 게 매일 들어가다 보니까 터널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어요. 어디서 조심해야 하고 어디서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 눈에는 공포가 없었어요. 대신 책임이 있었습니다. 터키를 위한 책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차관님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직감 같은 거였는데 저희도 처음엔 왜 선택받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왜죠? 차관님은 빠른 걸 원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걸 원했거든요. 저희가 가진 건 속도가 아니라 확실함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성공하러 왔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단지 구조만 봤습니다. 일정보다는 안전을,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다 밑에서 필요한 건 정확히 그런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국정감사에서 또 불러도 당당하게 대답했고, 언론에서 비판해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신뢰를 한국팀에게 걸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틀리면 저도 끝이지만 그래도 믿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서 봤거든요. 공포가 아니라 책임을,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말입니다. 며칠 후 부총리가 또 저를 불렀어요. 카토 차관, 정말 괜찮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결과가 나오면 바뀔 겁니다. 정말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갔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팀을 믿게 됐거든요. 그들이 말로 약속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7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람들, 매뉴얼을 넘어서 감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믿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있어도, 언론의 비판이 있어도, 동료들의 걱정이 있어도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거든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준비되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회의론을 모두 이겨낸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바다 밑 70m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현장 모니터링실에서 일주일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동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제가 현장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정확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진동이 없다는 게 TBM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주변 집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1200톤짜리 거대한 기계가 바위를 뚫고 있는데 진동이 없다니요. 다른 해저터널 공사에서는 어땠습니까? 보통 3에서 5mm 정도의 진동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10mm까지도 나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1mm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건 실수로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정교함이야. 며칠 후 더 놀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집안 이동 예측 시스템 정확도가 98.7%를 기록했습니다. 98.7%라고요? 네, 한국팀에서 개발한 AI 기반 집안 분석 시스템인데요. 0.4m 단차까지 사전에 탐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70, 80% 정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98.7%라니요. 진짜냐고 물어봐야겠네요. 저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집안 분석실에 들어가니 여러 개의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한국 기술자가 설명해 줬어요. 100m 앞 집안의 상태를 미리 분석합니다. 암석의 밀도, 균열 정도, 수분 함량까지 다 계산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TBM에서 나오는 진동 패턴을 분석해서 역추론하는 거예요. 마치 박쥐가 초음파로 장애물을 피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앞으로 뚫어갈 구간이 3D로 모델링 되어 있었거든요. 저기 빨간 부분은 뭡니까? 조심해야 할 구간이에요. 암석이 약하거나 균열이 많은 곳입니다. 파란 부분은요?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굴착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건 단순히 땅을 뚫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읽고 있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진 설계 시공 정밀도에서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슨 기록입니까? 오차 3mm를 달성했어요.
3mm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밀한 수치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2cm 정도가 표준이고 잘해야 1스마일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10배 이상 정밀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바다 밑에서, 그것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한 건지 말입니다.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해 봤어요. 터널 내부에서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보니 정말 밀리미터 단위까지 재면서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정밀하게 해야 합니까? 수압 변화가 생기면 즉시 조정해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설계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죄해 기록이었습니다. 90일째입니다. 뭐가 90일째라고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무죄해 90일을 달성했습니다. 해저터널 공사에서 90일 무죄해라니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중국 터널 관련해서 작은 뉴스가 하나 있네요. 무슨 뉴스 말입니까? 완공 후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누수요? 네, 크지는 않지만 터널 일부에서 물이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은 빠르게 완공했지만 완공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반면에 우리 터널은 중간 점검에서 완벽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고 구조적 결함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점검단의 결론이었어요. 그 즈음부터 터키 내부 기술진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터키 측 기술 담당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매일이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해저터널 공사의 표준이구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기초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어요. 다른 기술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팀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들의 방식은 조용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모든 걸 미리 계산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팀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들은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중국처럼 한 번에 많이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한 발 한 발이 확실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빨랐고 한국은 정확하다. 그리고 오늘은 정확함이 이기고 있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수치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진동 0mm, 정확도 98.7%, 오차 3m의 무죄해 90일.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완공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부총리가 물어봤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한국팀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터키 차관 한국 기술력 인정, 완공 자신감 표명, 무죄해 기록 90일, 안전성 입증되나 외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해저터널, 예상보다 순조로운 진행, 한국 기술력, 유럽에서도 인정받기 시작.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판만 받았는데 이제는 칭찬을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고 개인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보고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적이었다. 한국팀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매일 밀리미터 단위까지 확인하는 꼼꼼함, 100m 앞까지 예측하는 치밀함, 90일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는 신중함.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터키 기술진들이 한국팀에게 점심을 먼저 권하는 장면을 봤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동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굴착 기법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함께 하시죠.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걱정했던 터키 기술진들이 이제는 한국팀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팀도 자신들의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기술 교류였고 문화 교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처음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한국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후회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한국팀이 매일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말로 하는 증명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중국은 말을 많이 했지만 한국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빨랐지만 한국은 정확했습니다. 중국은 자신감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실력으로 답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철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바로 그런 철학이 필요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을 완전히 믿게 됐거든요. 그들이 실패할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터널 내부 센서가 울렸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너무 일정했고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진은 아니었어요. 그건 설계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해저 92m 지점에서 미세 균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5초 간격으로 진동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패턴이 이상해요. 화면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압력 변화는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외부 압력 변화는 전혀 없어요. 이건 구조 내부 응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 내부 응력 문제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즉시 긴급 현장 회의를 소집합시다. 새벽 4시였지만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터키 측 기술진, 한국 측 기술진, 정부 관계자들까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터키 측 지질 전문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설계의 허점이 아니라 지질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조 응력을 재조정하는 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 측 현장 책임자가 말했어요. 저희도 같은 판단입니다. 구조 응력 재분산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주, 길면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이 터널 시공 93% 시점이었거든요. 거의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차관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부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중단하고 보강 작업한다고 하면 예산은 2배로 늘어나고 시간도 6개월은 더 걸린다던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정말 답답했어요. 안전보다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이건 실패작이다. 처음부터 다시 중국에 맡겨야 한다. 93%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적인 공사냐? 애초에 한국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다.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외부 압박이 폭증했습니다.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터키 해저터널, 완공 직전 치명적 결함 발견, 한국 기술의 한계 드러나, 전면 재검토 불가피. 매일 그런 기사들을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한국 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 대응도 하지 않고 해명 자료도 내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낮으로 회의를 하고 도면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현장 책임자가 말했어요. 긴급 대응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응안이요?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미리 준비해뒀다고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요. 274개 시나리오 중 하나였어요. 또 274개 시나리오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뒀다는 말입니까? 어떤 대응안입니까? 집안 대칭 보강 블록 자동 설치 시스템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균열이 발생한 지점 주변으로 특수 보강 블록을 자동으로 설치해서 구조 응력을 재분산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미 테스트는 다 끝났어요. 이제 실제 적용만 하면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미리 다 준비해뒀다는 게 말이에요. 이 계획을 누가 세운 겁니까? 저희 구조 전문가가 2년 전부터 계산해왔어요. 2년 전이면 네, 터키 프로젝트 입찰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문가가 오늘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날 드디어 그 시스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SF 영화 같았거든요. 작은 로봇 같은 장치들이 터널 내부로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에 보강 블록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네, 센서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자동으로 설치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너무 위험해요. 사람이 들어가다가 2차 균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0시간 동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점점 균열 신호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진동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5초 간격으로 나타나던 그 규칙적인 진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시간 후 균열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구조 제응력 분산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진동도 0.2 이하로 복귀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은 설계를 믿는 게 아니라 위기를 가정하고 준비한 자들이었구나.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 팀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74개 시나리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274가지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언론 보도가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력, 최후의 위기마저 극복, 10시간 만에 해결한 미래형 보강 시스템.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역시 한국을 선택한 게 옳았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철학이었어요. 두려움보다 준비가 더 강했고 불안보다 계획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이 위험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완공식 당일 이스탄불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저는 터널 안쪽 마지막 점검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1,800 70일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관님, 최종 점검 완료됐습니다. 한국 현장 책임자가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집안 안전성 점검 전 구간 합격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모든 위험과 위기를 뚫고 드디어 완성된 거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하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터키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완공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과 함께 완성한 유라시아 해저 터널 공식 개통을 선언합니다. 터키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터널 입구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최초 복층 해저도로 대한민국이 해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술력. 5년간의 도전, 마침내 결실을 맺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몇 년 전 중국 대표단이 화내며 나갔던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과연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저녁에 공식 만찬이 있었어요. 터키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의 승리이며 신뢰의 결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술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전체가 기립했고 회장 전체가 박수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침묵이었다가 점점 감격으로 바뀌고 마지막엔 환호로 끝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국 터널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 문제 말입니까? 침수 사고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완공 축하 분위기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어요. 급하게 상황실로 가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CC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해저 터널에서 대규모 침수 사고 발생, 터널 내부로 바닷물 유입, 차량 수십 대 고립. 화면에 나온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터널 내부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차들이 물에 떠다니고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는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됐지만 부상자가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소식이었어요. 완공한 지 겨우 2개월 만의 사고라고 합니다. 2개월이요. 완공하자마자 붕괴된 거 아닙니까? 중국 측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변명이 가관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압력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해저 터널의 특성상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사고, 빠른 복구를 통해 재개장 예정?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한국팀은 273가지 상황을 다 예상했는데 중국은 이런 기본적인 상황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더 어이없는 건 중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사고는 해저 터널에서 흔히 있는 일, 기술적으로 완전히 방지하는 건 불가능, 복구 후에는 더 안전해질 것, 정말 뻔뻔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을 그렇게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변명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터키 언론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행히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다. 중국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카토 차관의 해안이 터키를 살렸다. 국민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우리 터널은 안전하다. 한국 기술을 믿길 잘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게 천만다행.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몇 년 전에는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는데 이제는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터널을 걸어봤어요. 완공된 터널 내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조명도 밝고 환기도 잘 되고 바닥도 매끄러웠어요. 무엇보다도 안전했습니다. 어디서도 물 한 방울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말입니다. 급하게 뚫다가 무너지면 다시 뚫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언 같은 말이었어요. 중국은 빠르게 뚫었지만 무너졌고 한국은 천천히 뚫었지만 영원히 남았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 터널의 붕괴 원인은 부실한 방수 시공과 압력 분산 시스템 오류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한국팀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초정밀 수압 분산계와 삼중 방진층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그 기술들 말입니다. 중국은 그런 걸 불필요한 과잉 설계라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과잉 설계가 터키 터널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터키 정부 인사들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카터 차관이 옳았다. 처음부터 한국 기술이 더 뛰어났던 것 같다. 다행히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부총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님,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알 수 있었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더 신중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신중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정말 그랬어요. 속도보다 신중함이 자신감보다 준비성이 더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기술력, 중국과 극명한 대조, 안전성에서 한국이 압승, 해저터널 기술의 새로운 표준, 한국이 만든 터널이 새로운 벤치마크가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중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최소 1년은 걸릴 것, 복구 비용이 원래 건설비보다 더 많이 든다. 완전한 복구가 가능할지 의문.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빠르고 싸게 만들었다던 중국 터널이 결국 가장 비싸고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가 된 거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터널은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결과는 그 어떤 과학보다 정확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속도가 아니라 완벽함이었습니다. 중국은 말을 많이 했지만 한국은 결과로 말했어요. 중국은 빨리 끝냈지만 한국은 영원히 남을 걸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신감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책임감으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차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다른 결과를 낸 두 개의 터널.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이스탄불 해협을 바라봤어요. 저 바다 밑으로 한국이 만든 터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를 터널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터널 하나하나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신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터널 설계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 기술자였어요. 스크린에는 이스탄불 바다 밑 복층 해저 터널의 단면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석 맨 뒤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공법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74가지 위험 시나리오와 각각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했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모든 예상 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왜 이런 시공 방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까? 그 질문에 한국 기술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우리는 실패를 가정하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몇 년 전 처음 들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각국 대표들이 한국 기술자를 둘러쌌어요. 모두들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한국 팀과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몇 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한국 해저터널 공법이 국제 표준으로 등재된다고 합니다. 국제 표준으로요? 네, 유엔 인프라 기준 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대요. 앞으로 전 세계 해저터널은 이 방식을 기준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만든 방식이 전 세계 표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후속 프로젝트 요청이 폭증했어요. 필리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터키 해저터널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 몇 개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국 시공사와 함께 작업할 수 있나요? 터키에서 사용한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도 적용해 주세요. 한국 건설사들은 갑자기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인력 수요도 급증했어요. 터키 국민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관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었네요. 특히 젊은 학생들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나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 선진국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유라시아 터널 사례를 교과서에 실을 예정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위험과 선택의 용기라고 정했어요. 정말 적절한 제목이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었거든요. 몇 달 후 국제 해저터널 컨퍼런스가 이스탄불에서 열렸어요. 저도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중국 대표들도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널은 길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나라였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이 한국을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중국 대표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한국을 알아보셨어요? 처음부터 확신이 있으셨나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신중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의 준비성과 신중함을 보고 믿게 된 거였습니다. 컨페어런스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터널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몇 년 전 처음 TBM을 봤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차들이 그 터널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터키 한국 우정의 다리.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과 신뢰로 이룬 인류 공동의 자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교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외교 말이다. 해질녘 이스탄불 해협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는 배들이 지나가고 바다 밑으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안전했어요. 저는 터널 입구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적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터키를 믿고 최선을 다했고 터키는 한국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발밑에서 영원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정년 퇴임을 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차관님의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믿은 것이겠죠. 처음부터 확신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그들이 매일 증명해 줬거든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한국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퇴임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어요. 터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차관님의 해안이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더 신중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신중함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터널을 지나갔어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 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말이야. 터널을 나오면서 백미러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터키 한국 우정의 다리라는 표지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 터널은 안전할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들었으니까요. 실패를 가정하고 준비한 사람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터널이니까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어. 뭔데요? 한국을 믿은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당연히 잘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이스탄불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바다 밑으로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정신이, 한국의 신뢰가 영원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